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현 편집장은 아침에도 제가 뉴스공장에서 보긴 봤는데 네. 요즘 뭐 열일하시네. 힘들어 죽겠습니다. 요즘 평판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예요? 30대예요? 만 나이로 20대죠. 20대. 네. 파릇파릇하네. 네, 20대.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마음은 20대. 과구신계 굉장히 파한 데서 하시는데. 저도 이제 30대 끝자락이라서 어머, 그렇구나. 아직 30대였어? 이렇게 생겼지만 아직 부록이 아닙니다. 아니 흰머리가 아직 많아서 부록이 나이가 아닙니다. 좀 있는 줄 알았죠. 얼굴은 동안이다. 그렇구나. 네. 자,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민주당 전당대회 그 본 주제 시작하기 전에 그거 간단하게 좀 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갖고 일단 가장 젊은 김승현 편집장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민주가 사라진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는 선호 투표를 소수결로 의결한다거나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제 그 임미애 김영호 후보가 이른바 김용 일병 구하기 사퇴한 거.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올 때는 그 김용 후보한테 대의원 표가 몰렸던 그 사건들을 봤을 때 이거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는 의문이 좀 많이 공정하지 들었던. 못한 전당대회였다. 네. 과구신 기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실 룰에 대한 거는 네. 이게 그 전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에서 자꾸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한두 번 치러본 당도 아닌데 이럴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쪽의 유불을 다 따져보면 뭔가 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 처음에 도입 여부도 그렇고 뭐 청년 최고위원 신설 여부도 그렇고 뭐 중간에도 계속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연설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연설을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미 투표가 다 끝났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사실 제일 황당했어. 네 그래서 또 이제 권리당원 투표랑 또 대의원 투표의 뭐 날짜에 뭐 대한 차이라든가 또 지금은 또 여론조사 왜 07공연대까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잡음인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네. 왜냐하면 각 개파들이 보았을 때 다 총력전이다 보니까 하나가 너무 민감한 거지. 이게 혹시나 어느 쪽이 유불리가 따지는 게 그래서 지금 끝난 다음에도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특히나 원래 전당대회가 정말 축제가 되려면은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근데 전당대회 기간 동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계속 보여왔다는 점 그리고 양쪽에서 정말 온갖 추태들이 계속 저는 뭐 특정 개파의 문제를 보지는 않고요. 양쪽이 다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끝나고 숙제가 너무 많이 남은 거죠. 근데 사실 시간이 엄청 많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숙제와 과제를 남긴 전당대회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빨리 좀 이거를 털고 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참 대변인 이젠 대변인이 아니죠. 잘렸어? 잘렸어요. 예. 어떻게 하죠? 친석계가 아니었었나 그러면? 아니요, 저는 뭐 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그래? 예. 친홍계인가? 친훈이게? 친홍사운계. 예. 그러면은 좀 대변인 이제 내려놓고 그랬으면은 뭐 좀 편하게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좀 예. 예, 예전보다는 편하게 근데 너무 뜨거웠다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뭐 다른 후보 도와드려 보기도 하고 예. 뭐 취재해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정도 갈등이 노정됐던 건 사실 유례가 없는 것 같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주변에 여쭤봐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고 해서 이거는 잘 파고를 좀 넘어야 되는 숙제가 그러니까 제가 다음 날 조간을 쭉 봐도 두 가지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생에 집중하라는 거 또 하나는 당내 통합도 이건 빨리 봉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그냥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좀 절감하게 되죠. 정청래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 끝난 다음에 그 라이브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약간 앙금은 좀 남아 있는 듯한 느껴지던데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정청래 앞날 이 권토중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지금 끝났다고는 최근은 동의되지 사실 않아요. 예. 체급은 사실 굉장히 높아졌어 지금. 그렇죠. 대선 체급이 대선급은 높아졌죠. 아니 대선 바로 아랫단계. 그러니까 대선 부자라고 하기는 조금 2% 부족하지만 저력을 아랫단계. 확인한. 예. 저는 동의가 돼요. 그런 어떻게 평가에. 보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의 앞날은?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이번에 그
최종 득표율 보시고 네. 그래서 자신감을 그래도 좀 얻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정청래라는 정치인을 이 정도로 지지할 줄은 몰랐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 뭐 선호투표 관련해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 권리당원 분들이나 뭐 네. 최종 그 여론조사 득표율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뭐 낙관 그 비관적으로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토중래 가능하다. 그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청래 후보의 뭐 지지율이 이번에 그래도 많이 나왔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당 대표급 나오시는 분들은 다 당의 자산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과 어떻게 같이 화합을 이뤄가면서 잘 써먹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번에 졌으니까 원론적인 해가지고 얘기고. 그런 거라서 그래서 저는 정청래 전 대표의 지역구가 마포잖아요. 네. 마포의 지지 없이 서울시장 선거 못 이깁니다. 그렇죠. 의미심장한. 네, 마용성에서의 그 마포 이제 많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마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선수를 채워가면서 지켜왔던 사람인 거잖아요. 마포에서 정청래를 빼고 마포 선거할 수 있을까? 마포구를 공략하지 않고 서울시장 이길 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청래 의원 당장의 쓸모가 서울시장 선거에도 있는 거고 또 그 이후로도 저는 이번에 했던 본인의 지지층을 확인을 했고 또 당원들한테 나가지 말라 탈당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있잖아요. 예. 기회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다. 저는 아까 이제 문조털레 그 말 이제 가급적 하기 싫은데 문조털레유라는 게 멸칭이었잖아요. 그 네.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이 개인 정청래라는 정치인 자체에 대한 선호로 지지했다기보다는 정통적인 지지층이 도구화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정청래라는 사람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게 유의미했고 정치인 정청래로서 그 분들의 지지를 받아내고 이렇게 선전했다는 거, 이 자산을 그대로 무로 돌리긴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서울시장 선거에서 앞으로 당내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그리고 제가 비교적 가까이서 정청래란 정치인을 저도 처음 본 건데 대단히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하는 구력이 있는 정치인이란 인상을 대단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 장기가 정치 영역에서 반드시 민주당에서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막 너무 뜨겁게 싸워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앙금이 없습니까? 다 앙금 나오지. 그게 앙금 많더라고 보니까. 보니까 다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뭐 전당대 끝나고 사진이 어땠고, 뭐 누가 뭐 어떻고, 뭐 다음날 라디오에서 발언이 어땠고 이게 막 다 뭐 뉴스는 맞는데, 그러니까 앙금은 서로 빨리 털어버리는 게 맞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DJ 추모식에 이제 행사에 정청래 후보가 전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송영길 의원이 또 비판을 했잖아요 라이브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 이것도 그건 다시 당원과 지지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정청래 후보 전당대회 뛸 때는 그렇게 DJ 정신 강조하더니 왜 추모식 안 왔어? 근데 그거는 그냥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개별 판단하겠지. 이거 뭐 사정 있어 못 갈 수도 있지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해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가 굳이 또 말을 얹어가지고 왜 이거 안 왔어라고 하는 것도 전당대회 끝났고 오늘 만찬도 가는데 굳이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약간 그다. 근데 근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DJ 선거 17주기에 이현주 의원이 그 참석을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기간에 두문불출했었잖아요, 사실. 몸도 좀 안 좋았다고 하죠. 몸이 안 충격적인 좋았었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합성 사건. 그럼 다 몸이 이제 다 추스려져서 그러면 나온 건가? 뭐 이제 보니까 언론 인터뷰도 좀 하시고 책도 곧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뭐 임기도 끝났고 최고위원 임기도 이제 아니니까 복귀하셔가지고 시동을 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합성에서 관련된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고 그렇지. 그거는 아무리 이현주 의원을 싫어하는 분들이라서 그럼 안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저는 이현주 의원이 아쉬운 거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이현주 의원이 꼭 저는 말을 했으면 좋겠던 게 하나 있습니다. 텔레그램? 아니요. 그럼 5.18. 5.18. 이진숙 의원 5.18 토론에 관련해서 좀 시끄럽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현주 의원이 몇 년 전에 했던 얘기랑 그렇게 좀 결이 다르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이진숙 의원이 리박 네, 이진숙 의원이 하는 얘기나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 심지어 거기 참여했던 분들과 연관이 아주 없던 분도 아니었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정말로 본인의 그 과거에 대해서 오해가였고 뭐가 아니었고 한다면은 정치인이면 민주당 정치인이면 이 기회에 한마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은 너무 많은 논란의 중심에 다 계셔서 합당 문제도 그렇고 그 텔레그램 문제도 그렇고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시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 어쨌든 이게 좀 그 디커플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이제 내려갔고 민주당 지지율은 어쨌든 내려갔다가 좀 올라갔고 그랬잖아요.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예상하기는 힘들긴 하지만은 그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떻게 될까? 저는 기본적으로 하락세는 일단 좀 멈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뉴스들 자체가 예. 이제 당분간은 덜 나올 거기 때문에 하락세는 멈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반등을 크게 성공해가지고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건 이제 물음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당대회 평가 우리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맞물리게 되는 건데 지금 성한영 한겨레 기자께서 예전에 쓰셨던 칼럼이 많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인용 다운표를 하셨던 게 정청래가 되면 망한다. 근데 김민석이 되면 연말에 더 크게 망한다라는 걱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대표가 된 거는 결국에는 권리당원들도 그렇고 특히 호남 민심도 그렇고 조금 더 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잘 서포트해줬으면 좋겠다. 더 착푸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당심이 좀 더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민심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가 핑계댈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청와대에서 작년부터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약간 당이 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이 뭐가 좀 잘 안 도와줘서 좀 섭섭하다 이런 기류가 흘러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연임에 실패를 했고 여러 이유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됐어요. 근데 그럼 이제 앞으로 청와대나 정부는 당 핑계를 대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실력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나오면 플러스도 더 커지겠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역시나 마이너스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저는 레버리지 ETF랑 비슷한 거라 생각돼요. 뜰 때 더 뜰 수 있는데 더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저위로 나갈 것인지 이제 여건이 진짜 실력대로 평가받을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겠네. 뭐 사실 저희가 아까 뭐 레버리지 ETF 뭐 얘기 나오는 저희가 내일 사실 출연자로 최백운 교수가 오랜만에 나오거든요. 예. 최백운 교수가 하여튼 지금 민주당의 정책 그리고 청와대 그럼 지금 이 방향성 특히 경제 정책이 다 사실 민생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위험한 상태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는 내일 좀 하는 거로 네. 하고 오늘 본 주제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충분히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형사소송법도 이제 통과됐고 남은 건 뭐 공수처 출범입니다. 공수처는 또 중수청하고 달라서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나는 그 장관이 사표를 내는 것도 난 기자 생활을 처음 봤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이런 일 없었어, 되게. 그냥 이게 표명만. 뭐 그건 그렇사치고 그거보다도 저는 사실 아까 말한 저게 이제 퇴근길에 이제 도어 스태핑하면서 말한 건데 네. 공소청이 기존의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뭐 손 쓸 거 없다,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데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선회하면 그냥 예. 이 인터뷰 내용을 선회하면 이 관련된 주무부처가 법무부와 행안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역할의 무게는 이제 행안부가 훨씬 크다는 거.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중수청을 인식. 만드는 중수청은 없던 조직이 새로 네. 생기고 기능을 분배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고 이 인력을 어떻게 수혈할 것인지도 상당히 치밀해야 되는데 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건 기존 인력을 좀 축소하면서 원래 하던 기능 중에 공소유지와 수사 중에 수사 파트가 완전히 별도로 되니까 이게 완전히 뭐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본인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더 본인이 역할할 게 남아 있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항변이기도 하고 그냥 본인의 간판만 롤이 바꿔 없다는 달면 거.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뭐 거칠게 표현이 됐지만 간판만 당연히 그러니까 바꿔달면 안 되고 그 당연히 인력 그렇죠. 뭐 그런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축약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하여튼 계속 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맞득치 않아 했잖아요. 맞득잖아요. 근데 갈 때까지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정성호 장관이 계속해서 힘들다고 했고 예. 본인은 건강도 안 좋다고 하고. 나 그거 이해해. 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사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너무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지. 근데 그걸 하고 나서 하는 이 발언이 본인의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은 정성호 장관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제 내가 꼭 남아가지고 굳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러나도 뭐 업무 공백이 있거나 그게 크지 않다. 아마 좀 이런 맥락으로 얘기한 걸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정성호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본인이 검찰 개혁을 쭉 이렇게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바라던 대로 뭔가 제도 개선이 잘 안 된 것 같고 뭔가 우려점들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뭐하지라는 어떤 물음표들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표를 썼지만 어쨌든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는 이를 책임져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어쨌든 본인이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매조짓고 갖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를 기자들에게 저거는 카메라도 있는 상황에서는 기사 나가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사석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오른팔이자 아주 예전부터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굳은 일 마다하며 보좌하셨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왜냐하면 정부의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성호 장관 벌써 저런 생각하고 저런 마인드로 검찰 개혁에 임했단 말이야 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가 얘기했던 진정성이나 어떤 그게 선한 의도일 거라고 믿어왔던 것들도 의심받게 되니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공직의 무게가 특히 장관이라는 그 공직의 무게가 어떤 무게인지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설마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예, 판단해. 예. 근데 저런 말을 대놓고 이렇게 언론에 카메라가 찍힌다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했다는 거는 이게 본인의 의지겠느냐. 어쨌든 대통령도 사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굉장히 마뜩하지 않는 듯한 그 인상을 자꾸 보였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의지 아닌가 이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 드는 건가?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그 물음표가 떴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거를 지금 홍사훈 진행자만 그 물음표를 띄웠을까요? 설마. 네, 저는 아마도 법무부 장관이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지자분들, 예. 민주당 지지자분들, 특히 전당대 겪으면서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라든가 비판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뭔가 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하길 바라는 정부였고 그에 대한 실망감이 누적되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성호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그럼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에 물음표가 떴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시그널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전당대회에서 가장 안 좋은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비명 반명화되고 있는 과정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사람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이게 약간 좀 모호하긴 한데 굳이 규정을 해보자면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대통령은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친자면은 그렇죠. 그럼 지금은 민주당은 지지하는데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정체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보았을 때 이런 시그널들은 그걸 가속화하는 시그널인 거죠. 그런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하면은 나중에 이후에 이 제도에 관련해서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렇지. 지지자들이 설득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를 먼저 설득을 해야 그 지지자 넘어 있는 사람 설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자기 편을 끌어들일 수 없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개혁 그런 정책들이 성공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런 큰 그림들을 보면 여러모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김수겸 편집장은 여기서는 그냥 막 끼어들어야 돼. 안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보는 시민 일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예. 사실 제일 좀 의문이고 슬픈 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개혁에 관련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친노가 친문이 됐고 친문이 친명이 됐는데 예. 이분들은 사실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볼 때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키워드가 개혁이거든요. 예.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항상 그 개혁을 선명한 언어로 추진해 오셨고 말씀을 해 오셨는데 예. 근데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 그 개혁과 관련된 언어가 선명했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그 해석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면 당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 개혁 과제를 좀 동력 있게 가져갈 수 있으실까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개혁, 민주당이 어쨌든 정체성이 개혁이니까 가족을 벗긴다는 그 개혁이 그렇게 힘든 거니까 네. 그걸 하라고 민주당에 표를 준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외쳤지만은 국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 대통령에 와봤을 때는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건 이해해요. 그렇지만은 바뀌었을 때는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은 이해 못 하겠나. 이래서 보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사실 대통령한테 가장 좀 실망했다라는 게 언제였냐면은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 검사가 앞으로 수사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 부분이 저는 사실 그때 막 솔직히 겁이 났거든. 야 큰일 났다 진짜. 그런데 제가 그 부분도 예. 그러니까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많은 걸 의결하잖아요.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그랬을 때 대통령이 다 읽어볼 것인가. 근데 형사법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 안심이 됐는데 정말 내가 안 읽어봤는데 검찰이 수사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맥락이 제거되면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저희가 특검이란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도 합수본에서 수사를 해요. 예. 합수본이라는 건 검경이 같이 수사한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수사권이 있다는 건 명징하고 검찰은 파견돼서 같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할 수 있냐 이제 그 맥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고 합동수사본부에 한해서만 한해서 그 맥락은 합수본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 그래요? 질문 자체는 그랬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검찰 수사 못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들리는 그런 맥락은 아니었고 디테일을 짚는 맥락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개혁의 반개혁 아니야? 비개혁 아니야? 이런 이제 의구심을 지지자분들이 가지시는데 결과물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기 어려운 완전한 공소기소 분리를 이뤄냈어요. 검찰은 이제 수사하지 않아요. 네. 보안 수사도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다는 이 결과물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뤄낸 거예요. 예. 다만 디테일에 있어서 채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경찰 설명을 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거를 좀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심하고 싶은데 네네. 정성호 장관이 오늘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또 뭘 썼냐면은 그 국회와 정부가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뭐 맞는 말인데 개정 형사소송법에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법 시행 전 그러니까 10월 2일 그 전이라도 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다시 곧 이거 그러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아가자 이 얘기는 아닐 테고 설마. 전혀 아니에요. 예. 그 어떤 의미로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이게 됩니까? 제가 경찰에서도 이거를 다 기획하고 좀 오랫동안 들여다보셨던 예.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를테면 형사소송법에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이 데리고 그러니까 이 인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이고 그 부분이 검찰이 10일에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렇지. 갱신해서 총 30일인데 예. 이게 검찰이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수사하지 않으니까. 예. 그럼 실무에서 10일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법이 완전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근데 지금도 실무에서는 주말에 검찰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장 같은 거를. 예. 자기네들 주말에 좀 쉬어야 되고 이런다고요. 그리고 수사가 이제 자기네들 몫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실무에서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한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 이런 실무의 어떤 좀 공백이 있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분들의 설명 내용이에요. 실무에서 가장 이를테면 당장 시행됐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애로점 같은 것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래서 이런 걸 언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전 될 것 같아요. 그럼 곽우신 기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그런 좀 짜잘짜잘한 건 아니지만 실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바꿔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거 논쟁을 벌여도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지금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그건 건지. 어려울 근데 그 뒤에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가 되고 후임이 빨리 임명이 돼가지고 의원 자리로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나요?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지금 일각에선 그래서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1년을 유예하자, 뭐 6개월을 유예하자, 10월 2일 국민의힘에서 아니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 요 발언도 그렇고 그 이전까지 지금 검찰 개혁 특히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쭉 흘러오는 흐름에서 참 여러모로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도 10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토론이 너무 늦게 시작됐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에서도 만약 정말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냥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안을 냈어야 돼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이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정부 입장은 폐지로 정리를 했대. 근데 뭔가 계속 우려는 나온대. 그런데 국회는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말은 맞다 생각해요.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명백해서 시행 전에 빨리 바꾸는 게 좋겠다고 시정하는 게 맞는데 그럼 그게 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죠. 지금 이 법을 시행했을 때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디테일하게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 문구를 빨리 바꿔야 된다. 혹은 맞아. 요런 점은 조금 개선해야 된다. 아니면 정말 하다못해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갔을 때 이런 사회 우려가 너무 크니 우리가 어떤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하자라는 게 플랜이 나와줘야죠. 그래야 우리 그걸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요런 건 조금 일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딱 던져지게 되면은 저게 뭘까? 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거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려가 있는 것도 맞죠. 특히나 이제 민간에서 이제 여러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변호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여전히 우려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참에 확실히 매듭지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10월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큰 간극을 그 한두 달 사이에 못 좁혀가지고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 그거의 책임도 저는 법무부 장관에게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일반 정치인들은 몰라도 국무위원들은 저 SNS 금지법 아주 금지시켜야 된다. 너무 그 아니면 해석을 확실하게 넣으니까. 명료하게 말을 하든가 애매모호하게 그냥 뭐 헷갈리게 어쩌자는 거야 지금 도대체 불안불안하게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건 법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또 역행하고 퇴행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해서 10월에 이제 개문 발표 시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언제쯤 시기에 중간 평가를 한번 하자. 뭐 TF 팀을 뭐 꾸려 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중간 어떻게 하나의 제도가 탁 올렸을 때 바로 그게 완벽하게 작동을 맞아요. 합니까? 다 정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피해들이 누적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빨리 고쳐서 여당으로서 실력을 보여줄까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이게 참 모호하네요. 저는 좀 정부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은 지금 후임은 누구라고 뭐 얘기 나오는 건 있어요? 있어요. 누구 나온대요? 뭐 이렇게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다 모르겠는데 나왔- 그러니까 봤어.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는 약간 공지의 사실처럼 정성호 장관께서 박균택 의원에 대해서 뭐 네. 이렇게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정치인 아니겠느냐라고. 이건태 의원도 뭐 나오던데. 근데 박균택 의원 뭐 박균택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더 조금 가능성이 있나 보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지금 다음 법무부 장관이 지금 또 그 부담 중에 하나가 대통령 그 사건 공소 취소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도 그러니까 그 이 경선 과정에서 이게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공소 취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특검이 할지 아니면은 검찰이 할지 선택의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검찰에서 이걸 취소하는 게로 간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건 그 그렇죠. 총괄을 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좀 다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근데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엄청 이제 지적을 했던 건데 네. 특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소유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와 공소유지를 검찰이 했던 사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딱 특검이란 건 또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이해 충돌된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그렇다면 검찰이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게 맞긴 맞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위헌 시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종전에 검찰이 해야 되고 그러면 특검법에 이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검찰의 몫이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좀 관건 중에 하나이긴 해요. 원래 조작기소 특검에는 그 부분이 특검이 하는 걸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최근에 그 법무부에서 그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라는 게 출범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찰에서 과거에 잘못된 이제 그
이 수사권 남용한 거 그 의혹 규명한다는 건데 이 어쨌든 여기 사건 19개 중에서 대상이 19개인데 그중에서 6건이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야. 국민의힘에서는 요것 갖고도 좀 의심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거 대통령한테 오늘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소 취소 단념해라 이재명 대통령. 자꾸 말하잖아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사실 일반 국민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뭔가 임기 내 공소 취소를 시키려 한다. 여기에 좀 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의문을 지금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있죠 그런 의심이. 예. 그렇게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공소 취소를 중도층이 좀 비토를 갖고 있다는 인상은 받고 있고 다만 공소 취소라는 건 지금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기소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굉장히 좀 포괄적인 규정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검찰이 어떻게 보면 결단의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 지금 공소 유지 중인 그러니까 진행 중인 그 재판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다 보니까 진보 매체 진보 언론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도 이제 확정된 내지는 이제 법원 손을 이미 떠난 부분에 대해서만 손을 댔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걸 좀 참조해야 된다라는 비판은 뭐 이 부분이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김수희 편집장께서 말을 너무 못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공소 취소 문제 전반적 사실 지난 지방선거도 앞두고도 논란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니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보안 사건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혁이라는 게 왜 자꾸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공소 취소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이게 당연히 국힘 쪽에서 정치적 공세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텐데 근데 이걸 지금 국힘도 지금 이슈가 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총선 때 이런 게 다시 올라오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국민들이 다 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 정성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정부에서 개혁과 관련된 거를 믿고 맡기는 거였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 개혁과 관련해서 왜 계속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이 메시지를 내시는 분들은 이 국민들이 계속 이 해석 전쟁을 하신다는 걸 모르고 계시나?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계속.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지점. 그러니까 저 공소 취소 관련해서 그러면은 공소 취소 사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러니까 저 공소 취소를 뭐 입에 올린 적은 없어요. 언급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서 지금 다 뭐 우리말로 말하면 펌프질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그러면은 스스로 알아서 이게 펌프질인지 왜 웃으셔 장님? 펌프질이란 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어서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를 알아서 막 그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입에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 내피셜일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충신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신은 어쨌든 말고 그러니까 정말로 국가를 걱정하고 정권을 걱정하는 분이라면은 펌프질 할 게 아니라 김을 빼야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소 취소 문제 쳐야지. 공소 취소 모임 그거 한다고 해갖고 지방선거 때 엄청나게 안 좋았다는 거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망했어. 네, 그게 정말 그러니까 여러 이유 중에 민주당이 더 이길 수도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공소 취소 문제가 또 전당대 국면이니까 또 막 적극적으로 언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당대가 끝났어. 근데 저는 김민석 대표가 서울 전당대회 연설 때 꽤 오랜 시간을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올 걸 상정을 해놓고 본인이 판 메이커로서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꽤 오랫동안 얘기했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명운이 내년 초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선거에 달려 있다라는 거. 이미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여당 대표가 과연 저 공소 취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도 하면 그렇고 망한다. 그거를 이미 그 김민석 대표는 알아요 그러면은? 경험으로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소 취소 모르기도 해가지고 어렵지 않을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당분간 저구에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안 걸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 발로 뭔가 걸리려고 하면 그건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그러니까 만약 안 걸지 않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드라이브 걸면은 정말 망해. 정말 망해. 아니 안 그래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럼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주제가 글로 가나요? 아니 네. 여러 그래도 뭐 여기서 악재가 많다고 20대니까. 하니까. 아까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극우를 해결하는 문제와 예.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다르죠.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일단 후자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나은 점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민주당은 젊은 세대들한테는 거대 여당인데 그러면 국힘당 대신에 민주당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문화 전쟁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좀 파생이 돼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내부에서 문화 전쟁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극우를 법제화해서 처벌하는 문제와 그 청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민주당으로 설득해서 데려오는 문제를 계속 혼용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나는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역사적 대한민국의 정당성은 민주당에 있고 독재의 전신 그 뿌리와 맞닿아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은 독재의 그 근본이 있다라는 거는 그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 당위성 정당성으로 당연하지만 내 이후에 후배 세대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거라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물음에 저도 직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딸내미가 그 얘기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게 놀랍기도 하지만 설명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같이 가자고 할 의무가 이런 선배 세대한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는 다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곽우신 기자도 그 연배일 것 같아. 제가 30대 봤을 때. 후반이시면 그러니까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너무 후진 거였어요. 그렇지. 어떻게 국민의힘 같은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이 이름 달랐지만 어떻게 새누리당 지지한다고 같은 말도 못했죠. 그런 당을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을지언정 네. 내가 투표를 안 할지언정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게 디폴트였단 말이에요. 민자당, 민정당 네. 여기를 그 혐오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건데 이제는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카페에서 기사 쓰고 있다가 옆에 20대 남성 두 분이 앉았어요. 그래서 네. 군대에 갈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결국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우리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게 뭐 제가 자세히 막 그래서 귀대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분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는 그분들한테는 기득권이자 지금 정권은 이재명 정권이고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명쾌하게 해결해주고 실력을 보여주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또 한 세대로 묶기에는 그들의 또 니즈는 워낙 다양하기는 해요. 그거를 모두 맞춰준다는 건 불가능하기도 해. 예를 들면은 제가 한 달쯤 전에 그 아파트 분리수거 하려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저의 동년배로 보이는 한 남자분이 저를 방송에서 봤다면서 아는 척을 해주시면서 인사를 그러면서 막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정말 보안수사권 완전히 폐지한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 나온 거 보니까 아마 폐지 드라이브로 갈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근데 그분은 막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설득을 민주당이 지금 못하고 있다. 개혁의 그 동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또 정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게 다 여기저기서 쌓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노무현 정부들이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모든 건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지금 정부라 그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빨리 생각했네. 더 이상 민주당이 우리가 쟤네보다 국민의힘 돌아보면서 쟤네보다 낫지 않나? 쟤네 너무 위해. 쟤네 아직도 5.18. 뭐 장동혁 또 올림픽공원 그거 하고 자꾸 비교. 우리가 쟤네보다 나으니까 괜찮지라는 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나이브한 거구나. 네, 하게 되는 거죠. 그 김민석 대표가 그러니까 그 지금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청년 정책위원회 이거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장관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말하는 거는 요거부터 잠깐 말하고 우리 딸내미가 아마 비슷한 연배 나이일 것 같은데 아빠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다운 정책을 내놓는 게 도대체 뭐여서 청년 우리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게라는 게 아니고 다 내놓는 정책마다 전부 다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그렇고 산업 정책도 그렇고 다 기득권과 자본들 위주로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하는 정책들이지 그거는 다 아빠 세대 아빠 같은 꼰대 세대들이나 그게 득이 되는 정책들이지 우리들한테는 그게 다 마이너스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기대를 할 것도 아니지만은 믿었던 민주당마저도 그러니까는 내가 왜 민주당 청년 젊은 사람들이 왜 민주당을 저것들은 일단 혼을 내줘야 돼. 이런 정치심이 있더라고. 청년 정책을 말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또 장관급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이게 예.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은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정책, 신혼부부 정책 이렇게 나뉘듯이. 예. 근데 청년 정치는 왜 자꾸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냥 청년 정치 꿈나무들을 양성하시는 거지. 이게 청년 정책을 위한 행보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 정치인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정책은 우리가 나눠서 막 얘기할 수는 있지만 왜 굳이 청년 정치를 왜 나눠야 되냐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어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그 연령대를 떠나면 아무래도 공감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뭐가 현안인지 뭐를 정말 원하시는지 알기가 어려우니 그래도 그 나이대 분을 중책을 들여서 이야기를 좀 듣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정도는 필요한데 왜 자꾸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청년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정치하겠다는 분들 치고 성공한 케이스는 못 봤거든요. 예. 근데 뭐 김희석 대표님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젊은 나이에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막 내세우면서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유권자분들이 저 사람이 젊지만 우리의 정치를 맡겨도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 표를 주신 건데 왜 계속 그거를 청년이란 타이틀을 무기화하는 건지. 굳이 붙이느냐.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청년 정치 꿈나무들은 왜 청년들의 정치 그 진입 장벽을 높이냐. 오히려 몇 명 소수만 채택되니까. 왜 기회를 자꾸 박탈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나익는 거다. 근데 반문에 보면 왜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내가 선출된 지역구나. 내가 임명직이면은 어디에 뭐 그 수행해야 되는 임무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똑똑하고 역량 좋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그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되죠? 그 기회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한 거 자체가 기회고 예. 그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정당 타이틀을 달고 연설을 하고 그 정당 타이틀을 달고 생중계도 해주고 언론사 인터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역량 차이인데 그 역량 차이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청년 타이틀을 달고 나오시는 분들이. 네, 저는 오늘 좀 그렇게 새로운 생각합니다. 시각이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좋았어 아주. 앞에는, 여기 네. 여기 형이랑 누나들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아니니까. 아 워낙 한누나예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박성민 전 비서관 그때 발탁했을 때도 청년 비서관 발탁했을 때도 저는 분명히 선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았지만 사실은 반발도 꽤 있었잖아요. 청년들이 반발을 많이. 네, 그렇죠.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제 한 명 해줘가지고 제 스펙 쌓아주는 거 말고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본인이 청년 타이틀을 달고 정치하는 분들 중에 저는 그분들이 다 뭔가 본인의 어떤 영리와 어떤 명예를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청년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치하는 분들은 그 청년을 무기화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지만 그들이 정말 청년을 대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본인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고 대선도 뛴 사람이지만 그가 말하는 게 정말 청년을 대표하는 걸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본인이 청년이라 내세우지 않지만 주변에서 계속 막 청년 정치인 막 이렇게 있었고 국민의힘 대표할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정파를 막론하고 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정말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청년 당사자들이 이런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서포트가 되고 그게 개별 누군가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계층사대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 청년 정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게 쉬운 제일 방법이잖아요. 청년 무슨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누구 앉혀서 네. 저는 이렇게 청년을 신경 씁니다. 저는 똑같아요. 그게 약자 사회적 약자라는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자리 주는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체로 그것만 해놓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가 맞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 나는 여성을 어디에 자리를 만들어서 앉혔습니다.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건 시작인 거죠. 나는 장애인 뭘 해가지고 장애인분을 뭐 했습니다. 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만큼 제도에서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보수정당은 대단히 파격적인 정당이었어요. 이자스민 의원 같은 사람들 해가지고 앉혔잖아요. 그러나 이자스민 의원 본인은 굉장히 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난 거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를 정치가 전반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죠? 네. 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조희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저희 오늘 그 김민석 대표가 부산에서 최고위원 회의 열면서 저 얘기했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못된 짓이라는 게 이게 그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한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지금? 그거 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고 오늘 갑자기 사실상 어제죠. 어제 MBC 단독으로 보도가 되면서 알려졌는데 이 제청 권한과 임명 권한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법관에 대해서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이 행사할 그렇지, 수 있고 예.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관에서 물밑 조율을 하고 대면으로 사실상 제청을 해왔다는 게 관행이기도 하고 예. 이거는 또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 거기도 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한데 이를테면 이홍그 이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예. 대법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을 조율이 했다면서요. 됐는데 예.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법관에 대해서는 예. 사실상 이제 조국 전 대표도 던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후보 대법관 후보 좀 넘겨주세요. 예. 예. 그냥 사실상 예.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예. 나를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무례를 넘어서서 청와대하고 전혀 저 손봉기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그 조율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지금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네 그러면은. 그렇게 읽히죠. 사법부가 행정부의 수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로도 읽히고 기시감이 드는 거죠.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그 대법원의 태도까지 하기환송. 다시 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원래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김성수 부장판사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로 지금 알려져 네, 있고 네. 문제는 저 손봉기 부장판사인데 이 대법관 후보인데 원래는 4명이 올라왔었잖아요. 9개월 전에 4명을 이제 그랬었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 이제 김민기냐 박순희냐 이렇게 아마 좀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이 안 되고 지금 9개월 동안 계속 왔다가 갑자기 나는 손봉기 부장판사를 갖다가 지금 타고 올린 건데 오늘 그 법사위 국회 법사위에서 이 4명의 대법관 이제 후보들한테 법원 행정처장이 사퇴를 종용했다 그런 의혹이 좀 드러났거든요.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네. 그거 장면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런 안정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후보로 추천된 4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들 4명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무력화시키고 동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전화를 왜 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의견을. 그게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지 그걸 물어본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 물러나라고 하는 거죠. 위력은 네. 그렇게 명시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현대 민주주의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은근하게 하면 그게 압력하고 다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근데 말도 안 어쨌든 하는 거. 누군가가 지금 그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명이 다 동의했어야만이 새로 4명을 새로 추천하는 건데 한 명이라도 거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안 되는 거라서 지금 그래서 이제 손봉기 그 후보가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저거는 완전히 물러나라고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저건 당연히 혼자 지금 한 거라는 거야. 이게 가능한 일이냐? 대법원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당신들 다 물러나고 4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4명 다 동의해야 되는데
이걸 법원 행정처장이 혼자서 자기 생각으로 이걸 말할 수 있는 요구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겠냐 이게. 재청권자가 대법원장인데 어떻게 그걸 법원 행정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어요? 저 말 맞으면은 지금 바로 그냥 법원 행정처장 사표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대법- 직권남용. 예, 예. 아니 사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벌 직권남용이에요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 너무 국민은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저런 답변을 두는 해. 거죠. 이 대법관 성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예. 본인이 사실상 세팅을 하고 임기가 내년 7월인가 끝나잖아요. 조희대 그렇죠. 대법원장. 그럼 그 전에 대단한 무리수를 두는 원인은 이 대법관의 어떤 뭐랄까요 성향 같은 거를 본인이 조율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보이기도 하는 거죠. 부적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자꾸 지금 정부하고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약간 지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자신감. 어차피 나 탄핵 못 할 거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탄핵 카드를 민주당이 여러 번 만지작 걸었지만 역풍에 대한 걱정도 있고 청와대에서 기류도 그렇고 그래서 섣불리 그냥 언급은 했지만 이거를 직접 꺼낸 적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국민의힘도 한번 해봐. 오늘 국민의힘도 장명 대표가 얘기하는 게 탄핵하세요, 해보세요.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그런 것들이 확실히 우군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의 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관은 예. 몫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추천자의 그게 굉장히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대법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법관은 누구는 대법원장 몫이고 누구는 대통령 몫이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추려서 여기서 해서 제청을 하면 그거를 임명을 동의해주는 이게 절차화된 건데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됐던 게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원픽하고 청와대가 그래도 상징성 생각해서 원픽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질질 끌려진 거다라는 설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 픽까지 고려하면 이게 안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조율해가지고 타협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 사람은 해주니까 해준 거니까 너 하나 받고 나 하나 받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은 하겠지. 이거가 이거 반민주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대법원장이 나 탄핵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 으름장이고 공포탄이고 해볼 테면 해봐.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다. 대통령을 사실 엿먹인 거나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지지율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 좀 떨어지니까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사실 시기가 굉장히 좀 공교롭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 계속 최저치 기록한다는 예. 말 나오고 그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패배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에 약간 좀 들이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예. 이게 좀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탄핵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 전당대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탄핵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번엔 진짜 시도라도 하는 거냐? 아니면 이번에도 또 으름장인 거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또 으름장이야? 아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정말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진짜 탄핵할 적기는 그때 그 무리수를 뒀던 대선에 사실상 한복판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을 때 파기환송했을 그때 때. 예. 좀 추진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이제 아쉬움은 남고 지금 약간 시기적으로는 실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이게 사법부가 굉장히 많은 재량 권한과 이게 다 하나하나 뭐 헌법이나 법률로 규율된 건 아니다 보니까 재청권을 행사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기계적으로 법리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기가 좀 어렵고 검사들 정말 사실상 비위가 드러나고 엄청난 무리수를 해도 탄핵을 안 못했던 게 지금 이 어쨌든 한계로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역풍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이런 생각은 들죠. 그래도 시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재까지 이 가서 정도면 거기서 고민할 수 안 된다 이 정도. 하더라도 예. 시도는 해야 될 거 예, 아니야. 그 말씀도 저는 그 민주당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시도도 못 하냐는 거지. 말만 맨날 왜 탄핵한다 말만 왜 해? 말이라도 하질 말든가 그러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민주당 내부에 계셨으니까 네. 그 작년 5월에 정청래 대표께서 조희대 사퇴하라 메시지 내셨을 때 이 네. 당시에 대변인께서 의원 개인 의견이다.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그 1년 사이에 좀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아마 그 당시에 줄줄이 검사 탄핵이 좀 안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들을 하는 분들이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검찰이랑 또 이 사법
족부 이제 위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거를 바로 힘있게 추진하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 소추라는 카드를 물론 필요에 따라 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좀 과도하게 썼던 게 저는 이게 지금 후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써야 할 때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들이 작용되다 보니까 섣불리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마치 뭐냐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거부권을 너무 많이 써갖고 거부권 자체가 우스워져 버렸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예. 탄핵 소추 물론 저는 예를 들면은 행안부 장관 같은 거는 안 되더라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떤 탄핵들은 약간 탄핵 소추 자체를 위한 탄핵 소추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도.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카드가 남발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당 또 탄핵이야? 이런 프레임이 생겨버린 이미지 자체가 이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정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는 탄핵감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냥 고려를 해봤어요.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어. 가결을 시켜서 그럼 국민의힘 당연히 퇴장하겠지. 그럼 또 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해서 가겠죠. 그래서 가서 했는데 헌재에서 이거를 인용할까? 헌재에서 인용하기 사실 쉽지 않다고 쉽지 봅니다.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관행은 깼지만 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긴 탄핵 한데 사유는 안 될 예. 수 있어. 절차상의 뭔가 네.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정말 심대하게 깨갖고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판단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니면 이제 그 이전 것까지 다 이제 사유를 끌어와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헌재에서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면은 그게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는 순간 그럼 또 저쪽에서 뭐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뭐냐 야당에서 그치, 이게 그런 또 걸 좋은 신경 건수를 그러니까 누울 자리 다 보고 지금 장도연 대표 얘기하는 거다 보면 저는 야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시도라도 하는 게 욕을 먹을지 아니면 시도도 아예 안 될 거니까 시도도 말만 하고 시도도 안 하는 게 욕을 먹을 건지 그거는 안 될 거니까 아예 시도도 그럼 말을 왜 꺼내 그러면 김민석 대표도 오늘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오늘 이렇게 좀 세게 말했거든요. 세게 조희대 얘기해. 씨. 그게 제일 그러니까 화제였죠. 저는 예.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번에는 시도 헌재선 이게 인용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저도 봐요. 네. 그렇지만은 조희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수사를 하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증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사하면 수사를 지금 네. 못하니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강제 수사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인용될 만한 증거가 나오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도는 시도는 해볼 했어야 만하다.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 신호탄인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첫 그 최고위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네. 하는데 기자들도 제일 주목한 게 오늘 조희대에 대한 워딩이 너무 셌다. 그러니까 네. 수위가 높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작정하고 그래도 그냥 그 그러니까. 당대표의 첫 일성 예. 같은 건데 그 무게감이 적지 않죠. 네. 예. 김민석 대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추진할 것 같고 왜냐하면 조희대가 이걸 갖다 그 제청에 너무 시기도 공교롭잖아. 김민석 대표 된 날 그냥 바로 나 잡으려면 잡아봐라 이거 아니에요. 니들 시도도 못할 거 아니야. 좀 온당하지 않죠. 예. 자 오늘 저녁 대통령하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사람 이제 만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청년. 사실 뭐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번에 이게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느냐, 예. 지속이 되느냐 이거를 좀 많이들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친명 반명 구도가 예. 민주당의 좀 문화처럼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좀 제대로 진단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른바 그 문조털레유 예. 같은 그런 혐오와 조롱의 언어 이건 사실 분열의 원인은 아니었거든요. 예. 이 혐오와 조롱의 언어는 분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럼 분열의 원인은 뭐였냐? 분열의 원인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른바 그 코어 지지층 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예.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과 친석계 의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예. 다소 다른 것처럼 보였던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 사실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항상 그 개혁의 언어가 선명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진단이 없으면 처방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실제로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이 분열의 언어가 더 심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김민석 대표께서 봉합하고 가실 생각이시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청래 의원님 같이 뭐 오찬을 하신다거나 이런 걸 넘어서 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좀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이 아니고 네.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려나.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어쨌든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있잖아요. 네. 한 명을 그러니까 저쪽 정청래 쪽 사람 누구 그렇게 해주면은 그게 가장 확실한 어떤 그쵸, 시그널 메시지가. 아닌가? 근데 이미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5명 선출직 중에 3명 과반 이상이 또 친청계로 분류가 되니까 아니 어쨌든 그래도 지금 9명 중에서 과반 한 명을 준다 하더라도 5대 4가 근데 되잖아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지금 뭐 한마평 올라오시는 분들이 뭐 이미 그러니까 한 명은 청년한테 준다고 했죠. 네, 그거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라. 김승현은 아닌 것 같고. 김승현인 줄 알았는데. 저는 생각 없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청년은 지금 그 뭐 지금 나오 하마평 올라오는 사람들은 많이 지금 뭐 몇 분 다들 계시죠? 알려지더라고요. 예. 그 어떤 사람이 좀 올라와야 돼? 이거는 곽우신 기자가 조금 더 누가 가장 좀 유력해요? 아니 근데 뭐 그 하마평 올라와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아니다, 안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와전된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럼 누굴까 싶긴 한데 청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네임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히려. 네, 오히려. 무명으로 그럼?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뭔가 이렇게 패널이든 뭐 아니면 뭐 카렌 그러니까 뭔가 청년 정치로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발탁이 되면 사실 그게 어느 정도 검증됐기 때문에 그게 좀 수월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은 뭐이 사람이 그래서 칼럼들 뭘 했고 방송 패널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한 발언들을 많이 했던 청년 패널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부적절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없이 진짜 청년을 대표해서 한다고 하면은 조금 그런 개파색에서 좀 자유롭고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민주당 당원으로서 혹은 좀 연성 지지층으로 했는데 뭔가 그런 분들 중에 발굴해가지고 앉히는 자리가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굳이 그 의미를 따져보자고 한다면 하는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아까 그 김수현 편집장이 말했듯이 청년 정치인을 위한 그런 어떤 수단 도구 이런 거로만 소모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김민석 대표님 연설하시는 과정에서 들어보면은 거의 그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청년 최고를 앉히고 나서 그 청년 최고위원회 하는 발언이 그냥 최고위원들 쭈르륵 아침에 나오는데 발언 그냥 하나는 끝날 건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아침 기자들 아침 회의 때 그 최고위원들 발언들 다 기사 쓰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렇죠. 앞에 당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앞에 최고위원들 중에 조금 튀는 발언 정도 하고 그것도 이제 보통 힘 있는 의원들이나 이렇게 확실히 정책화하거나 뭔가 의제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이 주로 힘이 있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국민의힘 아침 회의 때 장동혁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 듣고 그다음에 신동욱 수석 최고 다 넘어가다가 뭐 김민수 최고 오늘 또 센 발언 하나, 뭐 김재원 최고 센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청년 최고위원이 한 명 앉아가지고 아무리 맞는 말 좋은 말 많이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이 큰 의미가 없고 그 말을 했는데. 그걸 진짜 당에서 의제화 해가지고 그렇지. 정책화하고 입법화하겠다 이거를 움직이는 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실제 청년 정치 밀착, 그러니까 청년 일상에 밀착해서 그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분이 와서 그래야지. 제가 해봤더니 살아봤더니 요런 거 청년이 진짜 원하는데 요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네. 이게 사실 선순환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 한 분은 뭐 저기 지역 안배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 조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정청래 쪽 사람을 쓸 가능성은 제로인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저는 가능해요? 뭐가 정말로 탕평을 하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또, 탕평한다고 그러는. 예, 뭐 한다고 하시니까 뭐 하면은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어제 같은데. 정필승 변호사가 그런데 말하기를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설득력 있다고 하는데 워낙 지금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지금 투자금 반환하기도 지금 바쁜데 뭐 지금 아마 저쪽을 챙겨주면은 이쪽 투자자들이 난리 날 거라는 거야. 뭐 그것도 뭐 일리는 있기는 있는 얘기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는 뭐 하다못해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친정청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옅은 분들 중간지대쯤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만 안배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좀 마쳐야겠습니다. 자 오늘 곽우신 기자, 장윤미 변호사, 김승현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